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아마 메이저 코인들,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코인들 말고 좀 약간 번외적인 코인들이 상승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멘탈이 조금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내 투자의 정체성에 관해서 좀 의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다가 얼마 전까지 XRP 같은 경우는 뭐 승소했다 막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가 급작스럽게 뭐 항소라는 어떤 그런 단어를 주말이 되기 전에 우리 대중들한테 이 항소라는 거를 던져줍니다. 그것과 시세를 미온적으로 흔듭니다. 이러면 여기서 또 이제 믿음이 없고 공부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또 털려 나갈 겁니다. 제가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뉴스를 준비를 했어요. 뭐 이거는 승소라는 게 나오기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걱정되시니까 여쭤보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믹스도 사실 통수를 친 거예요. 뭐 코인 DCX인가? 아실 거예요. DCX라는 이 거래소는 코인베이스가 투자를 했는데 위믹스가 여기 상장했더라고요. 예, 이 그냥 진짜 허접한 거래소가 아니에요. 인도 거래소 중에 아마 볼륨이 두 번째 정도 아마 차지할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위믹스 들어갔죠. XRP도 잠정적으로는 아직까지 큰 통수는 안 쳤는데 장기 프레임으로 보면 아마 가장 큰 통수를 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걱정되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그때 물어보셨어요. 예, 상폐되지는 않을까? 당연히 이렇게 걱정하실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아니요, 증권성 시비에서 해방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개인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에 전문가는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500개 이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 인정해. 네? 인정해. 거기다가 이제 초기 투자자에다가 그러면 인정하는데, 나머지 아닌 분들은 솔직히 이도저도 아닌, 어떻게 보면 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분들이 전문가라고 앞에다 내세우는 거는 저는 솔직히 좀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본인 입으로 본인이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근데 차라리 우리 같은 일반 개인들은 어디다 기준을 잡아야 되냐면 차라리 이런 데다 잡는 게 나아요.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인 테마섹이 그죠?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 DBS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디지털 뱅크입니다. 여기에는 중국 자본도 많이 껴있고 월가의 자본도 많이 껴있는 지역이,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전 세계 금융 허브가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 무너졌죠. 그 이후에 양분돼서 나눠졌는데 하나는 홍콩이고 하나는 싱가포르예요. 근데 웨스턴과 아시아가 동시적으로 있는 데는 사실은 싱가포르예요. 그리고 싱가포르에 축이 되는 어떤 그런 거래소, 그러니까 뭐 디지털 은행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공식적으로 아무 미동도 없이 소송이 해결되기 전부터도 이미 XRP는 여기 기준을 잡고 그냥 들어 있었는데, 얘네야 뭐 비트 이더는 얘기할 것도 없고 무슨 소송에 뭐 항소 무슨 의미 이런 거 말에 흔들리실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요. 제가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다가 SBI가 지금 바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에 관해서 너무 막 이번에 항소해서 지면 어떡해, 그냥 시간 끌기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시간 끌기. 예. 시간 끌기에서 이제 떨어져 나간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폴카닷, 에이다 뭐 얘네도 마찬가지. 다 그냥 여기에다가 기준을 그냥 잡으세요. 사람들 말에 막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 저스틴 선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저스틴 선이 이 폴로니엑스라는 거래소가 있어요. 폴로니엑스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이 폴로니엑스 거래소가 라스베가스를 축으로 해서 생겨난 거래소거든요. 라스베가스가 그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박장이 몰려있는 지역이 아닌가요? 엄청난 지하 자금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 라스베가스입니다. 거기서 예전에 이제 바이낸스가 막 이렇게 치고 나가기 전에, 그 훨씬 전에, 그러니까 비트렉스도 탄생되기 훨씬 전에 폴로니엑스라는 거래소가 있었는데, 이 거래소가
있고 나서 서클사가 이거를 인수합병을 합니다. 서클사가 인수합병 했다가 잠시 가지고 있다가 서클사가 어떤 데인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는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입니다. 근데 이 서클사가 이 지분을 폴로니엑스 지분을 저스틴 선한테 넘겨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일단 폴로니엑스도 저스틴 선 거예요. 후오비 거래소도 어느 순간 저스틴 선한테 넘어갑니다. 이 두 개의 거래소가 다 저스틴 선이에요. 그게 아마 어저께 아마 기사가 나왔을 거예요. 후오비와 폴로니엑스가 합병할 거다. 그러면 이제 대형 거래소가 탄생을 하는 거죠. 예. 조만간 이제 벌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저스틴 선을 허접하게 보지 마시고 트론하고 BTT 이제 물려 계신 분들 뭐 마이너스 뭐 70%다 80%다 90% 의미 없어요 지금. 예. 그냥 거기에 너무 의의를 많이 두지 마시고 자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김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말씀드렸고 이거는 미국 달러 대비해서 터키 리라거든요. 여기 보시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리라와 가치는 하락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해요. 그럼 이 상황에서 터키에 있는 자국민은 자기 보호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코인을 사든가 해칭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런 와중에 바이낸스가 되게 재미난 일을 하는데 터키 페어되어 있는 이 터키 리라 TRY와 페어되어 있는 코인 거래를 늘립니다. 되게 재밌죠. 이것도 꼭 짜고 치는 고스톱같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리라화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코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비단 터키에 국한된 얘기가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달러 대비해서 많은 신흥국이나 이런 것 개발도상국들이 통화 가치가 절하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의 스탠스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점점 더해서. 거기다가 달러 가치는 이런 나라의 통화 가치 대비해서 올라가긴 하지만 자국 내로 숨어버리죠. 오페크 플러스와 브릭스가 달러 교역 거래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주일짜리 뭐 한 달짜리 이런 걸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긴 아주 굵은 프레임만 보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자 스위프트 체인링크와 협력하여 리플 또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블록체인의 네트워크를 연결합니다. 이게 정확히 언제 나왔었냐면 2022년에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스위프트는 스위프트 2.0을 말합니다. 체인링크는 이 코인 생태계에서 대표적인 두 개의 인터체인 코인이 있어요. 하나는 체인링크고 하나는 다시입니다. 폴카 다시라는 코인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리플이 포함되어 있죠. 체인링크와 협력하여 리플 또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블록체인의 네트워크를 연결합니다. 자, 스위프트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리플사가 이 체인링크와 따로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에다가 뭐 이거를 다 뭐 리플이 연결한다 이런 거는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이것과 스위프트 2.0이 무슨 관계인지 알면 대충 이 그림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플이 하는 역할을 체인링크가 한다고 여기 이 그림엔 그죠? 직관적으로 나와 있네요. HSBC, 스위프트, 시티,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이 뱅크 페이먼트가 이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비자카드, 페이팔, 마스터카드 기타 등등이 이것들과 가상자산을 연결한다. 중심에는 체인링크가 선다. 어째 좀 그림이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스위프트 2.0인데 근데 좀 전에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스위프트는 체인링크와 협력한다. 그러면 여기에 사진엔 안 나와 있지만 중간에 스위프트도 중간중간에 개입이 돼 있는 겁니다. 이 큰 그림상에는 주식시장도 그렇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중이 명확성을 보게 절대로 보여주진 않아요. 얼마 전에 체인링크가 잠시 상승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떨어졌죠. 근데 중요한 거는 체인링크는 제가 아는 정보로는 2.0을 위해서 지금 천천히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프로세싱 단계지 완성은 안 됐다.
그래서 2.0이 구현하는 거는 확장성, 프라이버시, 상호 운영성, 예, 요거를 추구로 해서 체인링크가 아마 혁신을 할 겁니다. 조만간에. 그리고 여기 매트릭스 포트인데 여기 보면 링크가 있죠. 그리고 다시 있어요. 매트릭스 포트가 되게 중요한 곳입니다. 비트메인 우지안이 그 비트메인을 안정적으로 세팅시킨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만들어낸 게 비트디어 비트푸프 바로 전에 만들어낸 게 이 매트릭스 포트라는 데요. 매트릭스 포트라는 곳. 네, 되게 기관 투자가들이 주로 여기 이제 거래를 많이 하는데 좀 전에 이제 체인링크를 말씀드렸고 덫을 말씀드렸죠. 이것도 제가 알기로 가비에누드인가 하는 그분이 블로그에 잠정적으로 폴카닷에 관한 비전 제시를 이미 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아가는 방향성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묻지마 투자하신 분들은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얘도 이미 검증이 다 끝난 인터체인 코인이에요. 하다못해 이제 기관들도 보시면 여기 5개의 기관이 있는데 폴카닷은 이 5개의 기관 중에 4군데 기관이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체인링크는 2개의 기관이 투자를 합니다. 그 얘기는 최소한 2개 이상 투자한 코인들은 여기 검증이 돼서 나와 있는 겁니다.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가 이오스는 뭐 똥코인이에요. BNB는 뭐 증권성 시비에 말려서 상폐된다. 이 다 의미 없어요. 그냥 아마추어가 전문가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막 쉽게 오늘 오른쪽이다 얘기하고 내일 왼쪽이다로 얘기할 사람들이 그냥 막 쉽게 던지는 말이에요. 아무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언제나 기준은 이런 데다 잡으시면 돼요. 내가 좀 혼란스럽다. 그러면 갤럭시 디지털, 21쉐어스, 비트와이즈, 나스닥 이런 데는 왜 이런 코인들을 공통되게 투자를 했었을까? 차라리 물어보실 때 차라리 여기다가 여기를 기준을 잡고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인도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이제 자, 지금 현재 이제 인도는 교량 건설이나 아니면은 레일웨이 이거 뭐 철도 아니면은 도로, 그러니까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2020년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급속도로 이제 확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깔린다는 의미는 경제가 지금 산업사회로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미국을 필두로 한 G7은 사람들도 고령화되고 있고 지금 현재 저성장 기조로 천천히 들어갑니다. 더 이상의 빌딩을 지어서 부동산 개발할 곳도 없고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이동 흐름이 G7에서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의 빈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눈높이에 봐서는 이거를 이해를 못하겠지만, 자, 진짜 큰 자본의 블랙록이나 이런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실상. 자, 그 구체적인 사항이 2014년도에 여기 인도거든요. 여기 보시면 도로와 교량이 깔린 게 별로 없죠. 여기 보시면. 근데 2023년을 보면 점점점 더하죠. 열차도. 제가 2015년도에 이제 중반까지 있었는데 6개월 정도, 1월 달에 들어가서 이제 6월 달에 6개월간 있었는데, 이때 여기 첸나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여기 뭐 열차 건설한다고 할 때 이제 제가 지하철인가 뭐 건설한다고 할 때 이제 들어갔다가 건설된다는 얘기 듣고 나왔는데, 지금은 뭐 어디까지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어쨌건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이제 확장되고 있는 지금 현재 인도고, IMF는 뭐 예견을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요렇게 될 거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냥 미디어에서는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다, 뭐 인도는 끝났다, 뭐 인도네시아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미디어는 대중들이 그렇게 쉽게 돈 벌게 내비두질 않습니다. 그리고 대중은 시야가 좁아요. 그래서 일단 미디어에서 뭐라고 얘기를 아크 인베스먼트 누가 뭐 뭘 팔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걸 보고 일단은 직관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도 기준을 잡을 때 IMF가
왜 이런 식으로 전망을 했었을까? 브릭스가 G7을 넘을 거라고 왜 전망을 했었을까? 물음표를 던져보시면서 습관화하는 과정을 좀 겪으시는 게, 그런 학습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가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나오면, 예를 들어서 강조해서 나오면 그거를 100% 믿지 마시고 도대체 지금 시점에 왜 그럴까? 물음표를 던져보세요. 물음표를. 그리고 만약에 이 강조해서 나오는 그런 뉴스들이 블룸버그다, 아니면 가디언이다, 아니면 뉴스위크다, CNN이다, 이러면은 거의 100%예요. 이거 다 동일한 미디어입니다. 동일한 세력입니다. 이러고 나서 한 달에서 두 달 지나면 반대로 뉴스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통수를 또 맞은 거죠. 근데 그냥 일주일 보고 하루 이틀 시야를 가진 분들은, 예,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결정되는 거고, 저희 이제 제가 보니까 항상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그저께, 여기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예, 여기 이쪽에서 7채를 2020년에 팔고 이쪽으로 옮겼다, 예, 여기 지진대가 없다라고 이제 제가, 근데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 야 말도 안 돼, 무슨 미국의 지진, 이런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대중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때 뜨거워, 콘크리트 바닥에 깔려야 그때 지진 났구나 인지를 합니다. 근데 미리 앨런 머스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지진대가 가장 없으면서 나쁘지 않은 지역으로 저는 이주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비단 이제 겉에서 봤을 때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더 웃긴 거는 JP모건 체이스도 텍사스로 이전을 준비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2019년, 네, 이때 텍사스로 이전을 준비합니다. 실제로 근데 계속해서 직원을 계속해서 지금도 이전을 시키고 있어요. 네, 이때 이제 2000 중반에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이제 이전을 했던 거는 요때죠. 2019년 10월 28일. 그러니까 코비드 19가 터지기 한 달 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요때가 JP모건이 뉴욕에서 수천 명, 정확히 제가 알기로 3,000명입니다. 3,000명의 직원을 전부 다 텍사스로 이주를 시킵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그때 코비드가 터지면서 통제로 들어가죠. 업무가 마비되죠. 재택근무가 실시가 되고, JP모건은 이미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텍사스로 빼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근 200년간 있었던, 여기 이 도시에서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JP모건이, 보세요. 여기서 되게 오랫동안 이제 엄청 고층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주소가 383 메디슨 에베뉴거든요.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이 건물을 매각합니다. 매도합니다. 아시겠지만 상업용 빌딩에 관한 중요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현재 시점인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이런 얘기를 근간에 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향후에 이제 금융권에 만약에 위기가 도래한다면 상업용 부동산으로부터 올 거란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뜻하는 바가 과연 뭘까요? 이 대출 관계가 있기, 그래서 실리콘밸리, 퍼스트 리퍼블릭이 미국 내에서는 잠정적으로 수면 아래 잠시 가라앉아 있지만 분명히 사건이 터질 거라는 걸 JP모건 인지했기 때문에, 요 되게 오랫동안 있었던 본사 건물을 매각한 게 아닐까. 그리고 만약에 코비드 시즌 2라든가 이런 게 만약에 실제로 다가오면은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임대 수익이 나지가 않습니다. 빌딩 자체가.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부실금융은 확장될 거고, 실리콘밸리나 퍼스트 리퍼블릭은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도미노 현상이 진행될 거고, 이것과 가상자산 시장과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거기 정답이 있어요. 자,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이건 가장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 7월 14일 날 맥킨지의 경고, 전 세계 도시서 2030년까지 천조가 사라진다. 가치가 떨어질 거란 얘기예요. 상업용 건물에. 요 얘기. 요거를 매칭해서 보시면 대충 큰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빈 공간이 생기면 가상자산이 그 빈 공간을 메꿀 거예요. 전통 금융에 크랙이 가서 빈 공간이 생기면 가상자산 거래소나 가상자산 플랫폼이 이 빈 공간을 메꾸게 될 겁니다. 비대면에서. 예. 그래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이유가 사실 그런 거고, 물리적인 자산의 어떤 확장과 상승은 거의 이제 정점에 이른 게 아닐까라고 저희 이제 생각을 해요. 맥킨지나 JP모건 뭐 이런 데가 이렇게 막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큰 그림을 알기 때문에, 5월 23일 날 JP모건 제이미다이먼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로 일부 은행 위험에 질 수도, 이렇기 때문에 매도했다라고, 여기다 우리 본사 건물 매도했어 이런 얘기를 하진 않죠. 그러나 미리 수년 전에 이미 행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계산 하에 아마 움직였겠죠. 진짜 큰 그림을 잘 보고 본인들이 칼자루를 쥔 주인들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돈을 풀면 되지.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니까. 근데 이 그림이 말해주는 게 정확합니다. 돈을 풀면 되죠. 돈 보따리가 커지죠. 이게 점점 약해질 겁니다. 이 무거워지면 아무리 연준에서 버틴다고 하더라도 이 나뭇가지는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푸는 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거를 연준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드 나우라든가 여러 가지 디지털 달러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면에서 준비하는 게 아닐까. 제가 생각했을 땐 XRP예요. FED의 에너지는 둔갑해서 XRP 쪽 스위프트 1.0에서 크랙이 가고 스위프트 2.0으로 넘어옵니다. 요게 되지 않을까 이제 전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도 뭐 복잡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엄청 심플해요. 곰곰이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XRP 올라가면 좋구나, 뭐 내가 투자한 코인이 올라가면 이게 아니라 그냥 지금 현재 흘러가는 흐름이 있죠. 현재 통화 시스템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나. 그리고 브릭스는 공동통화에 관한 초안을 내놓는데 그게 만약에 발생되면 달러는 어떤 식으로 될 수밖에 없나. 그리고 FED는 어떻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나. 이것을 보면 거의 거기에 사실 명확한 정답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들 되시고,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